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주입니다. 네. 이미 다 방송들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연금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요약하면서 일단 알려드리고, 다 아시죠?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 하나의 멘트, 이 카피 때문에 저희 센터에 한 달에 거의 1000명 넘게 상담을 오고 계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연금 박사를 통해서 왜 오셨냐라고 하니까 이 내용 듣고 오신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왜냐면 목돈 갖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변에 보시면 은퇴하신 분들이 목돈을 갖고 있다가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지켜줘요. 목돈 갖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언젠가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력이 안 좋아질 때 이걸 지키기 쉽지 않아진다는 거. 그때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되게 이제 이론적인 얘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 연금을 받아 보신 분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얘기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하지만 연금 가진 사람들은 걱정 없이 노후를 살 수 있다. 이거를 젊을 때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늦게 깨닫잖아요. 그때 가서 늦게 깨달으면 훨씬 더 이제 불행한 삶을 사시게 되는 거고, 다 날리고 깨달으시면 의미 없겠죠. 일찍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저는 3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거의 벌써 20년 전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연금을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그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바보처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돈 생기면 연금만 했어요. 지금 사실 뭐 저는 60세부터 500만 원씩 연금 나올 준비는 끝났고요. 뭐 요즘 또 사업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65세쯤 되면은 그냥 1000만 원씩 평생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일을 그만두고 1000만 원 받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도 계속 할 거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살아보면 제 인생에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제 인생에 사실 이제 죽는 그날까지 별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되기까지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지 않습니까? 돈 생기면 집을 샀었어야 되는 건데 돈 생기면 연금을 한 거예요. 저희 마누라랑 엄청 싸웠습니다. 왜냐면 야, 저 옆에는 집 사가지고 올라간다지 않냐. 그러면서 막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은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집이냐면 2년 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받아가지고 이제 입주를 했어요. 올해 입주를 해가지고 이제 제 나이 50대 중반인데 이제 유주택자가 된 거고 인생 5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았습니다. 자꾸 연금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관심이 없어지고 뭐 옆에서는 부동산 좋고만 주식 좋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 하는 건 제가 하는 말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관심을 놓고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값이 막 뛰어가고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인 불안감? 옆에 있는 친구는 뭐 강남에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이 20억, 30억이 됐다더라. 그리고 다들 뭐 집 한 채씩은 있고 집값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집이 없냐. 우리 전세 살았는데 그럼 쫓겨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근데 난 거기서 야 우리는 전세 살아도 나중에 60세가 되면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하겠어요 그게?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죠? 네, 그걸 설득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동창회 나가도 친구들은 다 집 한 채가 있고 저는 집이 없고 그래서 사실 내가 연금을 하면서도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들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제 동창회 나가면요. 우리 친구들이 다들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60세가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나는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는데 그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60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6, 7년 남았는데 빨리 돼가지고 그때부터 연금 나오는데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좀 바뀌더라. 그래서 오히려 제가 20년간 조금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연금을 준비해온 게 굉장히 잘했다는 선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50년 무주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청약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희도 애가 둘이 있는데 애 둘에다가 뭐 저희 무주택 청약 점수 하니까 60 거의 한 8.9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청약 점수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그래서 몇 번 썼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어쨌든 뭐 주택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걸 준비한 사람들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 승자가 되더라. 그걸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목돈 까먹는 것은 한도가 없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죠. 그래서 통장에 10억 있으면 한 방에 다 까먹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없습니다. 지금 SKT 그 유심 그 사태 때문에 다들 좀 불안해 하시죠. 그 유심이 털리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유심이 털리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뭐냐면 자기 통장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돈이 없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네, 돈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털릴 때 털리더라도 평생 먹고 살 연금이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킬 게 많으면 고민이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순간 더 많은 것을 소유당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보니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데는 연금이 최고더라. 목돈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응? 그나마 우리 사회가 자꾸 목돈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하자는 거죠.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날리면 한 달만 참으면 된다.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뺐어야 돼요. 빼다가 영어로 뭐죠? 네, 빼다는 마이너스예요. 네, 빼다를 무슨 withdrawal 이렇게 뭐 어려운 영어로 생각하시는데 빼다는 마이너스. 통장에 1억에 있는데 1억에서 내가 10,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먹는 순간 9,99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목돈을 빼쓰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감소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인생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1억을 다 연금으로 바꿔가지고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연금 받는다면 연금은 타 쓰는 것이 됩니다. 월급 탔다, 개 탔다, 용돈 탔다, 연금 탔다. 뭐 좋으시죠, 뭔가 들어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게 되면 플러스의 개념으로 살 수 있어요.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요. 목돈 쥐고 마이너스 인생 사시겠습니까? 연금으로 바꿔서 플러스 인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시면 됩니다. 6번째, 목돈 가진 사람들은 수익률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제가 머니쇼에 갔더니 하여튼 수익률 늘리려고 하여튼 다들 난리더라고요. 수익률에 투자하려는 순간 죽는 그날까지 계속 주식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무슨 뭐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되니까 다시 또 올리겠다고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을 알면 막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잘못 읽으면 다 지금 뭐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6시, 7시지만 미국은 지금 좀 있으면 장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좀 이따 저녁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나, 미국 주식이 뭐라고 올라가나 이런 거 막 고민스럽잖아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거 언제까지 하실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할 수 있어. 뭐 따로 재미있게도 해. 하지만 이걸 나이 들어서 내가 70, 80에도 맨날 그걸 보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인 하신 분들 계신데 좋아. 근데 코인은 24시간이잖아 또. 그럼 잠도 못 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봐야 사실상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한다고 진짜 높은 수익이 나올까? 우리는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 일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신다. 차라리 그래서 그냥 수명에 투자해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사시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고 연금은 오래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훨씬 더 많은 금액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연금 받으려면 우리가 수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목돈 가진 사람은 왕년에 잘 나간 얘기만 하고 있고 연금 가진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목돈 가진 사람들은 지금 부자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평생 부자고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 사실 이 9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노후가 우리 아버님 시대에 죽음을 준비하는 이벤트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준비하는 또 한 번의 인생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 이제 직장 끝나고 오셨겠지만 우리가 10대, 20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이라는 걸 갖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합니까? 내 인생에서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60세가 되면 끝나요. 그럼 60세부터 그 인생 이막에는 어떤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60세 퇴직하고 나면 그제 가서 고민하겠지. 근데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길어야 5년, 10년이니까. 퇴직하고 나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의 인생은 지금 또 한 번의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직장 생활한 기간보다 노후가 더 길어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떤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이제 그걸 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오셨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금 박사 채널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불행한 겁니다. 강의를 한 저도 불행한 거고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불행한 겁니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에 가면 연금 강의가 없어요. 연금 상품도 없어요. 뭐 가입하세요. 무슨 뭐 IRP 하십시오. 뭐 이거 없어요. 없고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내가 월급 타가지고 월급에서 세금 떼고 자동으로 월급에서 뭐 퇴직연금 이런 게 쌓입니다. 그거 빼고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입하고 가입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불입해 놓고 나면 열심히 사회생활 20년, 30년 하고 나면 퇴직한 이후부터 그것도 무슨 뭐 65세부터 개시하고 뭐 은퇴 절벽이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55세 퇴직하면 55세부터 연금 개시, 60세 퇴직하면 60세부터 연금 개시, 70세 퇴직하면 70세부터 연금 개시. 퇴직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평생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사회적으로 제도가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내가 연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국가가 이렇게 사회 제도로 도입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이유가 뭐냐면 집 마련하고 뭐 애 교육시키고 이런 거는요.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에 느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연금은 인생에서 가장 뒤에 있는 재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지금 하는 우선순위에 밀려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노후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부터 국가가 시켜야 되겠다. 이걸 사회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잘 보십시오. 우리 애들을 키우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건강하고 키 잘 크려면 건강하게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다양하게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애들은 엄마가 당근을 야채를 주고 사탕을 줘. 그러면 둘 중에 뭐 먹을래? 그럼 애들은 뭐 먹어요? 당근 먹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사탕 먹지.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사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네가 사탕을 좋아하니까 너를 너무 즐겁게 해주고 싶다. 계속 사탕만 줘.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안 돼요. 얘는 이빨 썩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키도 안 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당장 지금 필요하고 지금 좋아하는 걸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면 지금은 좋아 보이겠지만 그 아이의 건강을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이때 이런 것들은 사회 제도로 부모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침으로 사탕을 먹되 너 건강하게 밥 잘 먹으면 엄마가 사탕 하나 줄게. 그죠? 이렇게 해서 지침으로 애를 키워줘야 당장은 얘가 사탕보다 당근 먹는 게 싫지만 먹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연금 똑같아요. 연금도 마찬가지. 젊을 때 지금 제가 엊그제도 20, 30대를 대상 강의하러 왔거든요. 강의하다 집어치고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20, 30대에 강의하게 되면 연금 강의 하잖아요. 안 들어. 자.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 거기 진짜 140명 모여놓고 강의했거든요. 물어봤어. 연금 박사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걔네들은 다 뭐 먹방하는 쯔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뭐 BTS 뭐 이런 애들 다 알겠지. 근데 연금 박사는 아무도 몰라. 나 이 사람 유명한데 구독자 40만 명 중에 어쩐지 제 이렇게 채널에 들어가서 유튜브 가면은 구독자층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대, 20대는 한 명도 없어. 전부 60, 70대야. 네. 그만큼 젊은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봐야 소기의 경일기예요. 근데 그들이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예요? 국가가 강제로 급여에서 띄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 스스로 연금 준비하라 그러면 안 해. 근데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무원 퇴직 예정자 과정이 가가지고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지금 퇴직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퇴직 앞두고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 공무원 연금이 든든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되었던 첫 달에 공무원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였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 다들 의무였다. 월급에서 뛰어가더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만약에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면 여러분 공무원 연금 가입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퇴직을 앞두고 노후에 정말 잘한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든든하게 생각하시는 공무원 연금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물이 아니다. 국가가 사회제도로 강제한 것이지.
결국은 국민연금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 굉장히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은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거고 개인 스스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해보셔야지 노후가 든든하다는 거 꼭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10가지 쭉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가가지고 대선 후보 나가서 이렇게 뭐 방송 토론을 한다. 근데 연금에 대해서 누군가 토론한다. 그죠? 부동산 전문가랑 토론하든 주식 전문가랑 토론하든 누구랑 토론하든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누구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무슨 논쟁의 여지가 없어. 그냥 진리야. 진리. 맞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박사님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자연이 순환하는 거, 이건 진리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엔 해가 지고 밤엔 해가 뜹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그냥 진리이고 순리다. 다만 이걸 우리가 지금 잊고 사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진리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비법이다라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연금제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거 뭐 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걸 잘 이용하시면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직장 마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든다. 연금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만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볼 필요도 없어. 예. 사실 우리가 노후에 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노후에 만약에 죽을 때까지 한 달에 500만 원만 있다면 매달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걱정 있으시겠어요? 그죠? 걱정 없죠. 물론 더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더 들어갈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연금이 평생 나온다면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고 제가 막 방송을 이렇게 했더니 막 댓글에 보면 야, 뭐 너나 500만 원이지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어떻게 만드니 막 그러면서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국민연금 꾸준하게 여러분 납부하고 계신 분들 뭐 내가 과거에 좀 안 냈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뭐 건너뛰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 꾸준하게 직장 생활 해오신 60년대 70년대생들 국민연금 예상 수령이 얼마입니까? 혹시 이 중에서 직장인 계십니까? 직장인? 저 제일 뒤에 계신 분 직장 생활 몇 년 하셨어요? 27년 차. 그렇죠? 그러면 거의 뭐 90년대 중반부터 후반부터 하셨죠. 네. 그러면 내 국민연금 따로 내려고 하지 않겠지만 급여에서 지금까지 계속 뛰어가셨잖아요. 그죠? 예상 수령이 얼마예요? 185만 원. 맞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나와요. 직장에서. 저도 제가 96년에 이제 처음에 LG그룹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도 뭐 거의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 내지는 이제 그만두고 사업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국민연금 그런 거 받습니다. 이게 뭐 딱히 노력한 게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여에서 뛰어간 겁니다. 노력하신 거라고는 27년간 그 수많은 실형과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까지 직장 다니신 거잖아요. 그죠? 네. 때로는 뛰쳐나가고 싶었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었고, 뭐 친구들 중에서 막 사업해라,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냥 다니신 게 나온 겁니다. 그죠? 그나마 그 이전에 90년대 초반부터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20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부터 직장 생활 한 20년 했다? 그런 분들도 예상 수령액은 대부분 다 150만 원 안팎의 국민연금이 나와요. 그런데 90년도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 외벌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150만 원, 200만 원이지만 만약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맞벌이하는 집이 많아졌어요. 나도 국민연금이 있고 배우자도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 있다. 혹은 중간에 그만뒀지만 나중에 추후납부해서 연금을 늘렸다. 그러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합치면 일단 부부 합산으로 최소 200에서 300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만으로 월 540만 원 받는 가정이 나왔거든요. 부부가. 각각 270만 원씩 해가지고. 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무원연금 뭐 부러워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만 제대로 준비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집에서 최소 100에서 많게는 2, 300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주택연금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내가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뭐, 그러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도 애가 둘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애들은 애들 인생이잖아요. 내가 교육시켜주고, 키워주고, 너네 앞갈 길만 열어주면 되는 것이지, 너네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될 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내가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집을 3채, 4채, 10채 주면 그 중에 한 채씩은 줄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집을 한 채밖에 살 능력이 없다면 그 집을 가지고 거기 살다가 내가 노후에 쓰고 가는 겁니다. 대신에 자녀한테 손 안 벌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이 얼마 나오냐면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1억당 월 30만 원 나옵니다. 공시가격도 아니고 시세 기준이에요. 시세 기준 지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다 서울에 사시니까 서울에 내가 집 한 채가 있고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월 150만 원씩 연금 받는 거예요. 난 집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할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부동산 집부터 마련하는 겁니다. 꼭 무슨 서울시 한복판에 무슨 20억, 30억짜리 집 필요 없어요. 예. 저희 어머니도 주택연금 받고 계시거든요. 안산에 가셨어요. 안산에 빌라 사셔가지고 동네 평지에 사람들 조용한 동네 해가지고 빌라 사셨는데 빌라가 얼마더라? 1억 5천인가? 사셔가지고 거기서 주택연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거기다가 집값도 싸고 이러니까 주택연금이 우대형이 나와가지고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주택연금도 받으시죠. 주택연금 거의 한 6, 70만 원 이상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받으시죠. 그죠? 그다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유족연금 받으시죠. 네, 요거 세 개만 합쳐가지고 15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끔 용돈 드리죠. 네. 그 다음 우리 어머니 또 나가서 일하시거든요. 그 구청에 가가지고 그 한글 문맹자들 대상으로 한글 교육 강사 다니세요. 그런 거 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인네가 혼자 사시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꾸준하게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노후 준비를 걱정하시는데 주택연금과 국민연금만 제대로 어쨌든 사람들이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내 노후에 걱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막 월 500만 원 만드는 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연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연금으로 바꾸기 싫은 뭔가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놓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내가 퇴직금을 갖고 있고 개인연금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걸로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퇴직금 가지고 계시죠? 퇴직금 나중에 DB형, DC형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IRP로 받아 나오실 텐데 퇴직금 1억 받아 나오면 월 한 4,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억당 대략 한 월 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2억이면 월 100만 원, 2억 3억이면 월 150만 원 평생 연금 만들 수 있고요. 굳이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 다 있으신 분들은 이 퇴직연금을 평생 받을 필요도 없이 나는 어차피 내 인생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10년간 바짝 쓰겠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100만 원씩 10년 나눠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가지고 또 퇴직금 만들어 쓰실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연금, IFP 연금저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도 하시고, 이런 걸 추가로 할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사회에서 사업도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국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면서 기본적인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노후를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자리에 지금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서 20, 30대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왜냐면 20, 30대는 지금 국민연금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 그다음 집값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집도 마련할지 모르겠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40대, 50대, 60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보기에 연금 걱정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충분히 가능하다. 짜잔. 자, 이 패키지 실물 봐도 이쁘시죠? 네, 저도 사실 이런 걸 제가 만들려면 못 만드는데 이번에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이렇게 강의도 구성해 주시고 패키지 실물까지 만들어 주셔서 이걸 저도 참고해서 저도 강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 실물 가지고 평생 월급 500만 원 우리 모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 패키지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딱 한정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패키지 과정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한정 수량으로 100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분이 넘어가시게 되면 이 패키지 받을 수 없으니까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패키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패키지 받아보시면 실제 온라인 강의 들을 수 있는 USB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노후 계획 세우실 수 있는 플래너와 또 연금의 정석, 교재, 그리고 펜까지 받으셔서 이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지만 실제 체계적으로 정리된 강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어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해드린 연금의 정석 온라인 강좌 패키지, 여러분의 많은 그리고 빠른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면서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개혁이 됐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근데 올해는 안 올라가고 내년부터 보험료가 올라가요. 근데 내년부터 소득 대체율도 올라갑니다. 보험료는 내는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받는 돈이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 올해 낸 건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내는 거는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 내면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연금 개혁이 됐잖아요. 원래는 저는 보험료는 더 많이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떨어뜨려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 연금 기금이 안정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더 내고 좀 더 받는 구조로 만들어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추후 납부는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후 납부를 대상이 되시면 언제 하셔라? 연금 받기 전날 하시면 된다. 미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물론 미리 하면 연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센터에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추후 납부하고 돌아가셨어요. 추후 납부를 3천만 원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후에 살아서 연금 받으려고 추후 납부를 한 건데 돌아가신 거거든요.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은 유족에게만 지급하거든요. 근데 유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 자산은 내가 돌아가시면 내가 돌아가시는 날 누구한테 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사람한테 다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뭐 가족에게 줄 수도 있고 저한테 줄 수도 있어요. 강아지한테만 못 줘요. 그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사망하게 되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다 성장했어. 그럼 유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는 추후 납부 3천만 원 하고 돌아가셨는데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날리셨어요. 자, 이런 케이스를 보고 있으니 굳이 내가 미리 할 필요 없겠더라 라고 해서 천천히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면서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은 연금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내는 건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올라간 이후에 추후 납부하게 되면 불리해져요. 그죠? 그러면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오래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내년에 소득 대체율이 오른대요. 1년 동안 반짝 한 번 올라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올해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하게 되면 연금액도 오르는구나. 자, 그러면 어떤 게 유불리를 따지긴 좀 그렇지만 올해 하면 좀 저렴하게 내고 내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내지만 연금액이 올라가니까 내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보에 의해서 제가 딱 정보를 딱 들고 나서 법을 딱 보니까 국민연금 추후 납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험료, 내가 내는 보험료는 신청한 날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보험 내는 거는. 근데 받는 거는 실제 납부한 날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내가 올해 12월에 신청을 하고 12월에 내면 12월 보험료와 12월 소득대체율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면 12월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내년 1월 달에 오른 소득대체율로 적용이 돼요. 이게 시차가 생기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 공무원한테. 그럼 내가 신청하고 한 달 있다 낼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보험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만 내면 돼요. 그럼 대박이잖아. 그래서 12월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싼 보험료로 책정이 되고 그리고 1월에 내면 올라간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시차가 생기는 걸 둘 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엊그제 영상 올렸어요. 이렇게 자꾸 이제 정보가 공개가 되면 국민연금공단도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냐.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법을 좀 고치자. 라고 이제 법을 수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국회의원들 모여야 돼. 그거 하나 고치려고. 자, 그래서 뭐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더라.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작년에 올렸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추후 납부는 소득공제 받죠. 올해 내가 3천만 원 추후 납부했다. 전액 소득공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내가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이다. 근데 국민연금을 3천만 원 추후 납부를 했어요. 그럼 1억에서 3천만 원 빼주고 7천만 원만 가지고 소득 계산하기 때문에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가입자, 주부들 있어요. 주부들은 추후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부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올해 소득이 없죠. 올해 소득이 없으니까 내가 올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추후 납부를 해도 연말에 소득공제, 세금 환급을 못 받아요. 낸 돈이 없으니까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안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돌려받았으면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과세하지 않아요. 지금 돌려받으면 나중에 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안 돌려받았다면 이미 납세를 완료한 거니까 나중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예, 요 구조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냐? 이분한테 내가 연금을 20년간 냈는데 그 중에 20년 중에서 15년은 소득공제를 받았고 5년은 소득공제를 안 받았어요. 소득이 없어가지고. 자, 그럼 내가 받은 연금 중에서 15년치는 세금을 소득공제 받았으니까 이거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년치는 세금을 안 돌려받았잖아요. 이미 세금을 냈지 않습니까? 돌려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얘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매겨야 돼요. 물어봤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안 한대. 그냥 다 세금 매긴다는 거야. 아니, 그게 어딨냐. 나는 분명히 임의가입자여서 세금을 납부할 때 세금을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가 된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모르겠대.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중과세가 된 걸 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만약에 그걸 본인이 알아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경정 청구를 하면 다시 돌려준대, 세금을. 그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경정 청구 언제까지 해야 되냐? 5년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세금을 이중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진짜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문제를 제기했죠.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 니네들이 연금 줄 때 정보를 갖고 오든가 국세청에서 아니면 갖고 올 수 없으면 연금 수령한 사람한테 물어보든가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임의가입자를 통해서 납부할 때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시간이 있으시면 연금 타는 날 국민연금공단에 갈 때 내가 이해에는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국세청에 들어가게 되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가 있거든요. 그걸 딱 띄면 몇 년도에는 받았고 몇 년도에 안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제출해야 돼요. 제가 공단에 얘기했어요. 그런 거를 제출하라고 니네가 안내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된다. 국민연금공단도 여러분들 회사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회사나 이런 국가는 완벽하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회사 운영해보고 국가 운영을 보니까 개판이야. 그죠? 나중에 가서 뒷북치는 것도 많고 잘 모르고 빠뜨리는 것도 많고 그죠? 네, 그래요. 그걸 완벽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럼 이제 또 얘기하고. 자,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찾는 걸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분명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추납부 여러분들 잘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후납부 관련해가지고는 혹시 하실 분들 있으시면 올해 신청하셔야 됩니다. 올해. 내년에, 후년에 하게 되면 계속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분납하는 거 괜찮아요. 분납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올해 신청을 해. 그럼 올해 결정이 되죠? 내는 금액이. 결정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분납을 하게 되면 내년에 보험료가 소득대출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낼수록 좋습니다. 보험료는 정해져 있고 내년에 소득대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올해 다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선납하실 분들 계세요. 선납. 추납분 말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올해 보험료가 낮으니까 올해 선납해내겠다 해가지고 5년치를 먼저 내. 이런 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내년에 보험료가 9.5%, 10% 올라가게 되면 오른 보험료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선납을 먼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자, 혹시 추납에 대해서 질문? 아까 설명하셨을 때 12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하고 6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분납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분납하셔도 돼요. 12월에 신청하고요. 1월부터 분납하십시오. 그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월에 내라는 거지, 12월에 신청하라는 거지, 1월에 일시불로 내셔도 되고, 1월에 분납 쭉 하셔도 됩니다. 다만, 분납을 하게 되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분납에 해당하는 이자는 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또 내후년에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소득대체를 다시 또 40%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분납은 분납 시점,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소득대체를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도가 그렇게 바뀐다, 안 좋게. 그러면 그냥 그 전에 다 완납을 해버리셔야 되는 거죠. 납부하는 시점,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소득대체를 적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납을 신청하시고 오래 해버리게 되면 올해 소득대체율이 전액에 적용받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유족연금 건강하게 사셔야죠. 하지만 내가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 연금의 거의 5, 60%를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하니까. 그런데 배우자도 국민연금 있으시죠? 중복 수령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나와 내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둘 다 있고 서로 비슷하다. 나는 150, 저분은 120. 그쵸? 그러면 서로 유족연금 덕볼 일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각자의 연금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지급해봐야 결국은 그 배우자의 본인 연금 때문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자의 연금을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고민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층은 어떤 경우냐? 부부가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부가 연금 차이가 거의 더블 차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연금액이 적으신 분은 국민연금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케이스도 발생합니다. 왜냐면 내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가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유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다 대부분 다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시죠? 혹시 나는 국민연금인데 내 배우자는 공무원이다. 이런 분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데 우리 자녀는 뭐 직장인인데 배우자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다. 그죠?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왜냐면 지금 연금 체계상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이 결혼하면 서로 오래 살면 다 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중복 수급이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 돌아가시면 중복 수급 안 됩니다. 하나 포기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 하나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우자도 이렇게 좀 결정을 할 때 잘 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가 국민연금 있고요. 저희 집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전략적으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공무원이니까 한 2, 300만 원 받겠죠. 저도 한 200만 원 가까이 받겠죠. 그럼 둘이 그냥 저희는 사실 이렇게 그래서 공적 연금으로만 둘이 합쳐서 500이 넘어가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죽어요. 그러면 200만 원 받다가 죽으면 120만 원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집사람은 그 120만 원과 본인 거 한 2, 300만 원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죠? 저희 집사람이 사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00만 원 받던 거에 60%, 180만 원 저한테 그대로 오거든요. 그럼 저는 180만 원 하고 제 연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혼만 안 하면 돼. 네. 사실 뭐 이혼해도 부달연금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그 연금을 이렇게 연금 단일화를 해가지고 네, 서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결합은 되게 연금으로 보면 좋은 결합이죠. 자, 유족연금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공무원연금하고 사학연금 같은 거 같은. 네, 공무원, 사학, 군인은 같은 계열로 보기 때문에 서로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국민연금과 사학, 국민연금과 군인 요거는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족연금은 또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경우에 사돈의 8촌에까지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 여기 남자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혼하고 나서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평생 부은 연금 다 날리게 됩니다. 이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50대 중후반에 뭐 황혼 이혼을 하셨는데 연금은 65세에 받아요. 그 기간 이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연금 발생하는데 유족이라는 것이 사망 당시에 유족한테 가는데 그 이혼했으니까 배우자 없죠. 아니면 자녀에게 가야 되는데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가거든요. 자녀 다 컸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가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왜냐면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그때는 분할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연금의 절반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갑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한테 주고 싶고 안 주고 싶고는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가긴 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평생 부은 국민연금 그냥 싹 날아가는 겁니다.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케이스가 제일 안 좋아. 뭐라도 좋으니까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른 분하고 한번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날아가는 금액이 없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60세가 넘으시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종료되죠. 네, 하지만 그때부터도 연금 받기 전까지 뭐 3년에서 5년 정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연금을 더 내실 수 있습니다. 더 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시죠? 네,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재테크 1순위니까 무조건 임의 계속 가입까지 하셔가지고 연금액을 최대한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시고요. 계속 내시고 임의 계속 가입은 60세가 된 다음 달부터 계속 내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60세에 퇴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60세 생일 되기 전 달까지는 여러분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띄어가고요. 그리고 회사가 절반을 내줍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회사가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계셔도 그때부터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띄어가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오히려 그동안 띄어갔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 월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임의 계속 가입을 할 거니까 제 통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 이체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하시면 뛰어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전액을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기 때문에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고요. 다만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은 추후 납부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60세가 넘어서 과거에 안 낸 걸 추후 납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부터 65세까지 그 기간을 내가 안 냈어. 그러다가 마지막 64세 시점에 과거 4년치를 한 번에 내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무 납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달 안 내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0세가 되셨으면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퇴직하고 나면 이제 공무원 연금 받잖아요. 근데 60세 이전에 퇴직하시면 군인연금을 따로 가입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따로 가입해서 국민연금도 받고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임의 계속 가입 질문? 네. 방금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 케이스인데요. 네. 45세 때 소령으로 예근해서 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했어요. 직접 하셨죠? 예. 그래서 뛰어갑니다. 배우자가 의사예요. 네. 그 국민연금도 내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자, 45세에 예편하시고 벌써 국민연금을 몇 년 내셨어요, 지금? 한 3년 됐네요. 3년. 네. 이제 45세 3년 내신 거잖아요. 바로 그러면 예편하시자마자 바로 국민연금 시작하셨네요. 그리고 55세, 60세 한 20년 낼 수 있거든요. 꾸준하게 내시고 뭐 직장 생활 하시니까 최고 금액으로 내시게 되면 국민연금은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나오실 겁니다. 잘하는 얘기예요. 잘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배우자가 자, 그렇죠. 근데 그거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를 가정하는 건데 우리가 죽을 걸 생각하고 연금을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악 마지막 리스크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55세에 예편하셔가지고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내봐야 한 5년, 10년밖에 못 내고 연금액도 얼마 안 된다. 그럼 그냥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20년 가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국민연금 없이 그냥 보내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상계월수라 그래가지고 금액을 얼마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분은 지금 군인이시기 때문에 군인 예편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거든요. 내가 금액을 내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최고 금액으로 안 내신다 하더라도 정말 한 10만 원, 20만 원만 내시면 낸돈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연금 개시해가지고 한 6, 7년만 받으면 원금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65세 개시해서 72, 3세까지만 살아주면 원금은 받아. 더군다나 이게 여자 얘기가 아니고 남자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부인도 의사시고 연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민연금을 충분히 지금부터 내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배우자가 의사잖아요. 네. 소득이 너무 높아요. 네. 이거 국민연금 많이 내겠죠?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료라든지 의사 생활을 그만뒀을 때, 은퇴 이후에, 그 이후에 건보료에 대한 건보료까지 가게 되면 이제 답이 없고요. 건보료는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가장 많이 답변 드리고 있는데 부동산을 사서 우리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집값이 안 오르면 돼요. 네. 내가 10억에 사서 9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집값이 올라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이 좋냐, 집값이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게 좋냐, 이 논쟁을 할 때는 결국 오르는 게 좋은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연금액이 10만 원 올라가는데 건보료가 20만 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이 10만 원 올라봐야 건보료는 5천 원, 7천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금액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보료는 차후에 고민하시자. 그리고 소득이 많으시면 어차피 피부양자 이런 건 불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연금액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의사가 국민연금 취약계층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연금을 시작하는 연령이 대부분 30대 중반이에요. 그렇지 않고 직장생활 20대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연금액이 많이 모아가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용 처리하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그래서 좀 안 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이렇게 연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리고 아까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낸다고 하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직장인들이 다 상한선 내고 계신 거예요. 의사들이 많이 벌어도 그거밖에 못 냅니다. 네. 저희 애들 아빠가 지금 63세예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가입을 하려면 보험료 기준은 급여 기준으로 잡아서. 자, 일단 63세시라면 62년생이잖아요. 그죠? 생일이 몇 월이세요? 63. 네, 63년생이시면 네, 2026년 내년까지 내년 생일이 몇 월이세요? 1월. 63년 1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계속 가입할 수 있는 달은 6, 7, 8, 9, 10, 11, 12 한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7개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금을 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납부는 불가능한 거죠. 그 7개월 동안은 그냥 내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올라갈 테니까. 네. 그렇죠. 소득이 없으시면 내가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고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9%인데 1억 있으시다? 그러면 최고금만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세가 나오니까 완벽하고 있는데 190 얼마 나온다고. 60세부터 지난 한 3년간을 더 불입하셨더라면 이거 연금액이 200만 원, 210만 원 더 올라갔겠죠. 뭐가 들었는데 200만 원 안 넘는다고 아무만 하지. 아, 네, 누가 그랬나요? 아니, 지금 국민연금 최고 지금 수령액이 270만 원씩 부부가 받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상한선은 없습니다. 또 그런 얘기 있죠. 이제 그런 얘기 뭐냐면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연간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 더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계시거든요. 그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노후에 아무것도 없이 국민연금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줄이려고 하시는데 그걸 줄여서 내가 160만 원 딱 1,900만 원 맞춰놨는데 갑자기 내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또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준대. 나는 올려주기 싫은데 올려줘가지고 2천 딱 100만 원이 되는 순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큰 의미 없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남은 7개월 동안 하시고요. 마찬가지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 국민연금 충분히 하셔가지고 늘려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득이 딱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한 달에 55만 5,300원씩 남은 7개월 동안 내시면 7개월이면 5, 7이 35, 한 350만 원, 400만 원 내실 거고 연금액은 한 3, 4만 원 올라갈 겁니다. 많이 올라가는 3, 4만 원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데 그 400만 원 갖고 있어봐야 다 날라가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야 이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냐라고 하는데 낸 돈을 생각해야지. 낸 돈 얼마 안 되고요. 그 400만 원 내고 그 정도 올라가는 거는 국민연금이 최고 좋은 겁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분할연금 이런 거는 많이 관심 없으시겠죠? 우리가 이혼할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혼하신다면 연금은 분할하게 됩니다. 내 거 분할해 주는 것이고요. 상대방 거 분할 받아오는 겁니다. 분할연금은 혼인한 기간 동안에 납부했던 연금을 부부가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분할 받아와서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뺏겨서 안 좋으신 분도 계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했다면 당연히 분할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혼하신다. 그러면 이혼할 때 분할연금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재산 분할 명시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그냥 국가에서 알아서 띄워줍니다. 그런데 분할연금 특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연금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비율은
별도의 따로 협의가 없으면 5대5. 5대5인데 이거를 내가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뭐 6대4, 7대3, 9대1, 10대 빵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다 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님이 이제 분할연금을 해야 되는데 이혼은 옛날에 했겠죠. 이제 물어봤대. 비율을 얼마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 다 주세요.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합니다. 내가 같이 살 때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미안해요. 다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뭐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썼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면 안 됩니다. 분할연금이 개시되려면 나도 연금 받을 나이가 돼야 되고 배우자도 연금 받을 나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5세 연금 받는다. 그럼 내가 65세 돼야 되고 배우자도 65세가 돼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내가 65세가 돼서 연금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어. 내가 다 받습니다. 그러다가 저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그때 이제 분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둘 다 65세가 되기 전에 여기 65세라는 것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69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4세고요. 그건 정상 연령이 있어요. 그 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고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지급되면 분할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할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겼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분할연금을 받는 날까지는 그 이혼한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돌아가시면 못 받아요. 그다음에 연금 감액도 기준도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감액이 되면 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까 우리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뭘 하실 텐데 소득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금 탈 때 감액됩니다. 우리 아까 남편분 소득이 계속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아까 1억 정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월 한 7, 800 있으신 거거든요. 소득 금액 기준으로 지금 현재 월 300만 원. 이게 직장인이 월 400만 원 받으면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미 감액이 시작돼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0에서 800 정도의 소득이 있으시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감액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받으시게 되면 200만 원 받을 게 1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연기하셔야 돼요. 그 5년간 연기하시면 5년 동안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간 연기하시면 연기하는 만큼 또 늘어나요. 200만 원이 5년 연기하게 되면 연기연금에 따라서 270만 원, 28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감액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연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득 있으면. 그러면 내년 1월에 시가 되면 그때 바로 연기를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연기하셔야죠. 소득이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죠? 네. 소득이 없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연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액됩니다. 네? 아, 네. 국민연금은 5년간만 감액이 되고요.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평생 감액이에요. 소득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대표적인 문제가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 임대소득이 뭐 65세가 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돼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요. 다만 공무원과 사학은 전년도 평균 공무원 연금 월액을 기준하거든요. 아까 그 기준 금액. 그 기준 이하로 있으시면 상관없어요. 그게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 309만 원입니다. 공무원들은 270만 원 정도 돼요. 공무원 사학은. 군인은 430만 원인가? 그래요. 기준이 군인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제일 기준이 좀 완화된 거죠. 한 450만 원 이하로 있으면 상관없어요. 군인들은. 근데 사학은 260만 원, 70만 원만 넘어도 감액이 시작되고 평생 감액돼요. 네. 국민연금은 5년까지만 감액. 금액은 지금 현재 309만 원. 네. 그게 매년 바뀝니다. 자, 그런데 실수령액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근로자라면 월 400만 원 받으시면 300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득 금액을 보거든요. 이게 세법상 용어인데 근로소득 총수입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인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월 400만 원 받으시면 300만 원 넘는 걸로 본다. 이게 잘못된 제도거든요. 이게 옛날 제도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라져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사라질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자 배당은 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을 무슨 소득이 있으면 감액하냐? 근로사업 임대 이 세 가지. 그리고 이자 배당은 아무리 많아도 감액이 안 돼.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뭐 죄송하지만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는 금융소득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은 감액이 안 되고 나가서 열심히 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은 감액을 하는 약간 잘못된 제도.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조만간 수정을. 임대소득이 이 정도까지가 있으면 감액이 되나요?
근데 임대소득이든 근로사업 상관없이 소득 금액이 아까 260만 원 그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 금액이 경비공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금액이 거의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400만 원 임대소득이 있다? 그럼 그냥 감액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 수익도 포함되는 자, 금융소득에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투자했어요. 주식을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그걸 수익을 냈습니다. 그 소득은 뭘까요? 네, 자본소득인데 소득이 세법상 항목이 뭘까요? 팔았을 때 네.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우리나라가 여기 다 얘기하는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이거든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요 소득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이거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이거 가지고 감액을 때립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양도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요 소득들은 별도로 띄어서 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10억을 남겼어요. 건강보험료 올라가 안 올라가요? 한 푼도 안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 빠집니다. 해외 주식 매매차의 양도소득 다 빠지죠. 그런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매년 뭐가 들어와요? 배당이 들어오죠. 그 배당소득은 이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소득이 생기면 이게 1,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감액 기준에서는 이것도 빠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은 소득의 원천이 무언가를 보시고 그 원천이 여기 포함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연금 전문가인데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세금 공부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알아야지 이걸 이해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연금 전문가, 금융 전문가가 있지만 이 기본 세법 개념을 몰라가지고 헤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금방 해결되는 건데 원리를 모르면 이해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연금소득세.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네,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연금소득세.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시면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 내셔야 돼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특히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임의가입자는 납입할 때 세금을 안 내셨죠?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죠? 이분들은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냅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거 국민연금과 관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가 탈락하는 것이고 어쨌든 국민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다. 그죠? 뭐 딴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다. 그럼 건강보험료 얼마 나와요? 국민연금 때문에 나오는 건강보험 추가 발생하는 게 200만 원 곱하기 50%, 100만 원 곱하기 8%.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합쳐가지고 7.99%가 나오거든요. 대략 8%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국민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100만 원에 8%, 8만 원 나온다. 200만 원으로 보면 한 4만 원, 4%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이거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뭐냐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왜 국민연금 소득공제 말씀드렸죠.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으면 나중에 내는 것이고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나중에 안 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월급 탈 때 건강보험료 냈어요, 안 냈어요? 내셨죠. 자, 그 돈으로 내가 국민연금을 부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국민연금을 부으면 소득공제 해주죠. 국민연금 이번 달에 국민연금 낸 거 올해 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줍니다.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어요. 이거 건강보험료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요. 건강보험료 공제 환급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럼 낸 거잖아. 그죠? 나중에 국민연금 탈 때 건강보험료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중부과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계신 겁니다. 낼 때, 내가 보험료 낼 때도 냈는데, 이걸 탈 때 또 내야 돼. 이중으로. 그렇죠? 네. 이거 건강보험공단에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은 자기는 모르겠다, 그냥. 그게 뭐냐, 그냥, 우리는 그냥 소득이 있는 것에 부과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걸 발을 바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건강보험 제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뭐 잘하고 계시죠? 네. 국민연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건데, 연금저축과 IRP 가입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세액공제를 받았다? 세금을 돌려받은 거지 않습니까? 돌려받으면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구개인 연금저축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낸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줘요. 세금을 돌려줘요. 대신에 연금 탈 때 다시 내지 않고 세금을 안 냅니다. 이게 세금을 돌려주고 끝나는 유일한 상품이었고요. 2001년부터 가입하신 연금저축은 납부할 때 세금을 돌려주지만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돌려받는 건 16.5%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내는 건 5.5%만 내시기 때문에 유리하죠. 자, 그런 거 있으신 거고요.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게 뭐냐면 연금저축 IRP.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신다면 뭐 운영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냥 IRP만 만드세요. 연금저축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IRP만 만드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600만 원, 얘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한도가 크고요. 운영 방식 뭐 차이 없어요. 얘가 더 많아. 그죠? 네.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있긴 한데 IRP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서 IRP를 가입하시는 게 그냥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뭐 계좌를 여러 개 만드신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 혹은 두 개만 만드시면 된다. 큰 의미가 없고요. 어느 금융에서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면 돼요? 집 가까운 데서. 네. 집 가까운 데서 만드시고 아니면 내가 수수료 정말 절약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모바일로 만드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다이렉트 IRP 있으니까. 예. 제가 뭐 투자 강의를 따로 하지 않지만 우리가 투자라든가 뭐 주식 이런 걸 잘 모르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증권사 직원은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산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걔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 전문가 제가 하고 있지만 금융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상품의 구조라든가 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기본적인 제도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전문가지. 내일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시려는 노력은 결국 해봐야 큰 의미가 없더라.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런 거 만드신다면 그냥 가까운 증권사 혹은 가까운 뭐 은행 가서 만드시고 회사별로 큰 차이는 없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 많이 주세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1,5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요. 왜냐면 우리 개인연금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간 수령액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서 받으시게 되면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그죠? 1,500만 원 이내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금저축 IRP에 개인적으로 불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2,5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국민연금도 합쳐서 1,500만 원 넘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IRP에 퇴직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금은 1억이 들어오든 10억이 들어오든 100억이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죠? 퇴직금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나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연간 뭐 5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이 불입한 돈에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별 한도가 있고요. 사적연금 총 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 계좌가 예를 들면 3개가 있어요. 하나에 1억 들어있고 여기는 5천만 원 들어있고 여기는 뭐 한 3억 들어있어요. 그죠? 그 계좌별로 그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IRP 관계없이 그 계좌에서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든 관계없이 내가 1년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10분의 1.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립금 나누기 11 빼기 뭐 연도 곱하기 1.2 해가지고 예를 들면 1억이 들어있다. 내가 올해 첫 해 인출한다. 그러면 1,20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1,200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을 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국가가 세금을 혜택을 주는 이유가 일시불로 타지 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1억이 들어있는데 1억을 한 번에 다 찾을 수 있어요. 대신에 세금은 돌려받은 거 다 토해내면 돼요. 하지만 당신이 그 한도, 한 10분의 1 정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그건 5.5%만 세금을 내면 돼. 근데 그거를 네가 1,300을 찾았어. 그러면 추가적인 100만 원에 대해서는 16.5% 세금을 더 내면 돼. 라는 기준입니다. 이게 계좌별 수령 한도입니다. 아시겠죠? 계좌별 수령 한도. 그런데 이걸 내가 1,30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1,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적연금 총 수령 한도 1,500을 초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는 1,600만 원 전체가 종합과세가 됩니다. 물론 종합과세 당하기 싫으시면 그냥 16.5%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어쨌든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인출할 때는 첫 번째 계좌별 연금 수령 한도를 보셔야 되고, 그 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500, 여기서 500, 여기서 500, 여기서 500 뺄 수 있어. 다 한도는 맞췄어. 하지만 500이 4개가 합쳐지면 2,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적연금 총 수령 한도를 초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종합과세를 하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걸 다. 복잡해요. 네. 그러면 그 한도에 퇴직연금에서 IMP도 뺍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들어온 거는 뺍니다. 그거는 별도로 퇴직금 인출 한도가 또 10분의 1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이 들어와가지고 퇴직금이 한 3억 들어왔는데 내가 그 퇴직금을 운용해서 거기서 한 1,0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 수익은 여기에 포함되죠. 그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우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연금 박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걸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연금 준비도 하실 때 내가 60세 이후에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럼 공부하셔가지고 연금 전문가 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술이라도 얻어먹고.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 퇴직연금을 투자를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면 저 1,500만 원에 포함된다는 말씀. 그럼요, 네. 만약에 그럼 DC 계좌로 해서 운영을 했을 때도 네. 동일한. 아닙니다. DC 계좌는 퇴직 전이잖아요. 퇴직 전에 내가 회사에서 준 퇴직금이 예를 들면 1억인데 내가 운영을 잘해가지고 1억 5천 됐어요. 그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이 아니고 퇴직한 날까지 쌓여있는 금액이고 그 퇴직하는 날 1억 5천이 IRP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금 1억과 수익 5천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IRP로 넘어오는 순간 1억 5천 자체를 원금으로 봅니다. IRP로 넘어온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자, 이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이나 IRP가 있지만 또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보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는 우리가 이제 뭐 퇴직금과도 연관이 돼가지고 세액공제 목적으로 하시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더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개인연금보험. 아까 연금저축이나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주로 가입하시는 거지만 연금보험은 이건 말 그대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세금 없이 비과세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과세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시게 되면 이건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 한도는 월 적립식 기준으로 월 150만 원 이내로 가입하시거나 목돈 기준으로는 1억 원 이내에서 가입하시거나 이 두 가지 각각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효한 상품이 되겠고요. 한도를 초과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는 다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연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과세 연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과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여러분 꼭 알고 계실 게 있어요.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과세가 좋은 겁니까? 비과세하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사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이 안 나는데요. 손해보고 팔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무슨 얘기냐? 이것도 세법의 개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예, 원금은 내 통장에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사업으로 벌었건 근로로 벌었건 뭘로 벌었건 통장에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을 내고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꼬리표를 보시면 내 통장에 들어온 원금은 이미 납세를 완료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뭘 해도
이 원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뭘 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원금을 굴려가지고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이 이자든 양도든 배당이든 뭐 사업이든 관계없이 그걸로 불린 추가적인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소득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면제해 주는 게 비과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가 좋지만 비과세의 전제 조건이 뭐야? 수익이 생겨야 돼요. 수익이 생기지 않는, 수익이 낮은, 뭐 수익이 없는 이런 상품은 비과세라고 해봐야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보험이 비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꼭 물어보셔야 돼. 이거 비과세예요? 그럼 수익이 얼마나 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니까 수익이 안 나. 내가 낸 돈도 제대로 못 받게 생겼어. 이런 상품은 비과세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던 일반적인 연금들은 대부분 다 수익이 낮은 연금들이 많았거나 혹은 손실 보는 연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금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보험사들이 만들어낸 연금들이 이제 톤틴 연금 구조고요.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하기를 내년부터는 톤틴 연금을 전 보험사로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톤틴 연금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생소하시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보험들의 상품의 거의 대다수가 톤틴 연금으로 나올 거다. 톤틴 연금 뭡니까? 자, 이 톤틴 연금, 이탈리아의 톤티라는 금융가가 17세기에 고안한 연금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신 돈을 주식, 펀드, 뭐 채권에 운용해서 수익을 내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보면 여러분 연금도 뭐 적어지는 거고 금리가 낮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톤틴 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조건을 두고 그 조건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분리해서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페널티를 지킨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바로 톤틴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수익이 나는 건 뭐 두 번째 문제이고 이 집단 내에서 연금액이 차별되는 겁니다. 그죠? 이 톤티가 처음 만들었던 연금은 이 일정한 조건을 뭘로 봤냐면 사망으로 봤어요. 자, 한 달에 줄 수 있는 연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10명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니까 10명이니까 100만 원씩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죠. 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에게 돌아가신 걸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끝난 거고 1,000만 원 가지고 9명이 나눠 갖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0만 원씩 받겠죠. 또 한 번 돌아가셔.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8명이 125만 원씩 나눠 갖는 거죠. 다 돌아가시고 한 명 남아. 그럼 어떻게 돼? 그 한 명이 1,000만 원 가져가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제가 죽으면 내 연금이 올라가. 네. 약간 도덕적인 위험이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연금다운 구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것이 오래 산 걸 기준으로 주는 것이지 죽어서 받겠다 이러면 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게 걱정이면 뭐 사망 준비를 하든가 그래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연금을 톤티가 고안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시행되다가 조만간 사라졌던 이유가 약간의 그 사망이라 그렇잖아요. 제가 죽어야 내 연금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라졌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다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구조는 이 톤틴 연금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사망으로 둔 게 아니라 조건을 해지로 뒀어요. 해지.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에게는 반도 못 찾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기한 돈 가지고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구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톤틴 연금 구조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 발표 보니까 내년도에 나올 연금은 사망에도 약간의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70%밖에 못 받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 제가 보험사에서 시뮬레이션 한 걸 봤거든요. 봤더니 진짜 그 17세기 톤티가 고안했던 구조로 연금을 만들었더니 지금 일반적인 연금들이 100만 원 내면 100만 원씩 쭉 내면 나중에 100만 원 받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연금 구조 말고 진짜 톤티가 만들었던 사망 시에는 포기하는 구조. 이 구조로 만들었더니 100만 원씩 냈더니 이 연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100만 원씩 내고 지금 받는 연금보다 2배, 3배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생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죠? 수익률로 환산했으니 연수익률 15% 이상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뭐 여러분이 뭐 미국 주식을 해도 불가능한 수익이 나와요. 그죠?
이런 대박 연금이 나오는데 이 연금을 만들려고 그 금감원에다가 올렸는데 금융감독 당국에서 이 연금 만드는 거를 제재했어요. 못 만들게. 이건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연금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100만 원씩 10년을 내가지고 한 1억 원 냈어. 근데 돌아가시면 빵 하시겠어요? 돌아가면 빵 받으면 막 수백만 원씩 받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상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라고 해서 그게 좀 어려워졌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사망 시에 원금은 다 못 받아가더라도 한 70%까지 받아가게 하고 나머지를 연금 지원으로 만드는 걸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연금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하는 연금보다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통신 연구가 되면 오래 살수록 이제 가입자들이 더 돌아가시니까 살아남는 확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막 변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상품에는 기대 수명을 가정을 하죠. 그래서 딱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죽을지 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기대 여명을 가정해서 대충 몇 명이 돌아가신다라는 그 통계치를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고 확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급해야죠. 그래야지 연금액에 좀 안정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다들 안 돌아가신다. 그럼 좀 문제가 생기겠죠? 뭐 다들 일찍 돌아가시면 좀 남는 거고.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다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70세에 돌아가실 줄 아는 분이 80세, 90세를 살아버리니 국민연금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 상품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액은 앞으로 나올 연금액에 비해서 뭐 그렇게 앞으로 나올 연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연금액은 돌아가셔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따라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뭐 제가 상담해보니까 죽어서 별로 못 받는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도 많이 받고 죽어서도 내 자식에게 다 줘라. 이걸 원하시더라고.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은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렇고요. 뭐 연금보험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않나요? 이거 다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금액을 올려내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연금 보험 상품은 사업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톤틴 연금은 사업비도 없습니다. 사업비 없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수수료? 실제 보험 상품의 사업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비조차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받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낸 돈에다가 회사가 정해준 수익률 곱해가지고 딱 나오면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비 부담도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구조. 자, 이거 17세기에 톤티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톤티가 17세기에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이 톤틴 연금 제도가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있었죠. 그죠? 우리 하면서 10명이서 개를 하면서 순번을 정해놓고 처음에 받아간 애는 좀 적게 받아가고 나중에 받아가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이런 구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대로 적용한 거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여러분 집담보를 하시게 되면 주택연금은 저희 어머니도 가입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입니다.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니까 주택연금을 더 확대하겠다는 공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집이 있으시면 주택연금으로 받아가시게 되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들 주택연금 꼭 가입하셔서 받아가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주택연금은 연금인데 이게 담보대출이잖아요. 이런 질문, 주택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주택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 전문가들도 그런 질문 받으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로직을 아셔야 돼요.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출 받으면 세금 내요? 아니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이지 대출은 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연금으로 할 뿐이지 이건 대출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집을 깎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줄여야 돼요? 내가 집이 5억짜리였는데 한 10년 깎아먹어가지고 지금 2억이 됐어. 그러면 재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재산세가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재산세를 깎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것도 아마 조만간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주택연금 받으면 건보료를 낼까요, 안 낼까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료 영향이 없죠. 그렇죠? 대신에
주택 자체의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재산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는 상관없고, 그런 로직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쉽다. 또 주택연금 관련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그 영목이지의 성격을 보험에다가 담아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영목이지 종신보험이라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 주택연금과 대표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상품인데, 다만 저는 주택연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택연금은 여기에 공공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개인 상품이 국가가 하는 상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는 세금도, 사업비가 없잖아요. 국가가 세금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두 개 중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영목이지와 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걸 비교한다면 이게 더 우선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은행에서도 영목이지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있냐면 이 12억 주택연금이 가입 가능한 12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도 지금 은행에서 만드는 사적인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2억 한도가 제한되어 있고요.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도 제가 해보니까 대부분 다 가입하는 가격대가 4억, 5억, 6억 이때고요. 집값이 15억, 20억 넘어가게 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때부터는. 왜냐면 20억짜리 집이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그 집을 팔고 10억짜리 집으로 들어가서 10억에 살고 10억의 캐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주택연금을 가입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실제로는 그 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장인 거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험 담보 영목이지가 지금 이제 충분히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사망보험금 유동화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걸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종신보험은 죽어서 받아라. 그러니까 제 지론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죽는 목적으로 가입한 거잖아요. 네, 중간에 그거를 유동화한다는 얘기는 물론 어쩔 수 없이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걸 유동화해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상품의 본질에 맞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기능을 열어주긴 하거든요. 열어주긴 하겠지만 뭐 그 와중에서 이제 실제 제도가 상품이 나와 보면서 이제 좀 따져봐야죠. 뭐 잘 나오기라 바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 상품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우리 사회는 연금이 증가하면요, 일단 연금을 많이 가입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게 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그러면 청년들의 가계가 안정되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집 사기 쉽지 않고, 일자리도 쉽지 않고, 이런 소득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뭐 아이를 낳거나 이런 것이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지금 5, 60대, 60, 7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우리 사회를 키워오면서 수많은 자산을 형성해 왔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 자산을 그대로 들고 하늘나라를 가버리면 우리 사회는 망가집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을 다시 사회에 풀어주고 가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바로 연금 시스템입니다.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고요. 그래서 경전에도 성장기에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했고, 하지만 성숙기에는 자산을 다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듯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클 때, 성장할 때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성인이 되면 에너지를 순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 리듬과 경제 리듬이 똑같다. 우리 사회가 성숙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산을 풀어주는 역할, 돌려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자산이 연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연금을 여러분이 많이 준비하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할수록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구랑 붙어도 이길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세상의 진리와 순리로 자꾸 접근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이제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네. 자,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퇴직연금을 IRP로 받지 않습니까? 네.
받아서 퇴직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POC의 일부는 연금으로 돌리고 일부는 뭐 연금으로 수령하는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자, 그러니까 퇴직금을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수령, IRP를 받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IRP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IRP를 받으면 뭐가 좋아지죠? 퇴직금이 뭐 한 5억, 10억이다. 그럼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3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퇴직금이 2억이다. 그죠? 퇴직금 2억을 IRP로 받으면 국가가 무슨 혜택을 줍니까? 세제 혜택을 주죠. 어떤 혜택을 줘요?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10년 이상 나눠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10년까지는 30% 할인해주고 11년 차부터는 40% 할인해주는 게 있죠. 그런데 직장 생활 30년 해가지고 퇴직금 2억 받아 나오신 분의 퇴직소득세가 얼마일까요? 1%, 2%밖에 안 돼요. 퇴직소득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이라는 것이 평생을 근무해서 받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자체의 혜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2억을 받아 나와도 내가 내야 될 세금은 해봐야 뭐 2, 300만 원, 3,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세 자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걔를 내가 IRP로 넣어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아봐야 그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예를 들면 400만 원이다. 400만 원에 30% 할인해 주는 거니까 120만 원 할인받는 겁니다. 10년에 걸쳐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내가 퇴직금이 뭐 한 5년 동안 임원 생활해가지고 5년 만에 퇴직금을 5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10억이다. 이런 분들은 퇴직소득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20%, 30%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할인율이 되게 크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사실 IRP를 받아서 거기서 뭐 일시불로 받던 연금으로 받던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다만 IRP를 받아서 거기서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럼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5.5%로 절세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전제가 뭐야? 수익이 나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수익 내려고 운용했다가 까먹고 있잖아. 그럼 사실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금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는 퇴직소득 세율을 보고 결정하실 거고 세율이 낮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일시불로 인출하셔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퇴직금을 뭐 그냥 둬서 IRP 내에서 운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걸 인출해서 연금으로 개시해서 더 나은 상품이 있다면 그걸로 투자해서 좋고 오히려 내가 만약에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근데 1억, 퇴직금 1억을 한 번에 무슨 펀드를 넣자니 되게 어렵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연금으로 받아서 그 연금 받은 걸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하라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어떤 방법이 좋을지. 퇴직금을 아예 또 옮기지 않고 연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RP에서 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 IRP를 받아서 거기서 연금 바로 개시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서 쓰지는 않겠지만 바로 개시하는 거고 그냥 일시불로 찾아가지고 뭐 일시납으로 그냥 목돈을 연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절세 효과가 크다면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면 굳이 일시불로 찾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받아서 다 써버릴 거면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받아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도 그 일부는 뭐 목돈 찾겠다. 네, 1년차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금으로 개시하면 그 1년차 한도까지는 절세하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하시면 돼요. 진짜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시불로 다 찾아버리면 그러니까 IRP로 안 들어오고 다 찾아버리거나 일시불로 다 찾아버리면 다 세금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금을 개시하면 1년치는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 자녀 미성년 자녀 네. 연금을 보험을 들어가고 네. 지금 600만 원 한 번에 그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수익이 잘 돼서 수익이 터졌을 때 그게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면 징여로 되는 지금 자녀가 소득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공제를 받죠? 자녀 명의로 지금 계좌를 연금계좌를 만드신 거고 거기다 600만 원을 아빠가 예? 연금저축계좌 어디 증권사에 하셨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돈을 600만 원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잖아요. 이 자녀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얘는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지금은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일단 그 문제가 있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불필요하게 지금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녀에게 주는 거 아버지가 자녀의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내주고 있어요.
아빠 통장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증여 아니에요. 증여죠. 네, 증여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거는 다 그냥 인정해주고 있어요. 국가도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녀에게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내주시는 거 증여 과세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주시는 거 있잖아요. 개인연금. 개인연금 지금 증권사에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증여 신고를 좀 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준다라고 신고하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줬다, 이거는 차명계좌가 되는 거예요. 아이 이름으로 그냥 아빠가 돈을 쓰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금 탈 때, 혹은 얘가 해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애가 돈을 수령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성년 자녀 그 증여 한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증권 쪽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이거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 신고를 안 하시면 신고를 해야 2천만 원 인정받는 것이지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연금 보험은 약간의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국세청에 질의해 본 바에 의하면 연금 보험은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연금 보험을 자녀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내주고 가입시켜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연금 보험을 내주기 위해서 증여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세법상 보험의 증여 시점은 돈을 내주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점으로 봐요. 이게 세법상 그래요. 이게 왜냐면 내는 돈은 얼마 안 되고 받는 돈은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그렇게 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주는 시점에 내가 증여 신고를 해봐야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받는 시점을 보기 때문에. 근데 연금 받는 시점이 언제냐면 30년 후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30년 후에 이거를 그 당시에 과거에 누가 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증여를 매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증여가 걱정된다면 국민연금은 아무 문제 없고 국가가 알면서도 봐주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 보험으로 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이슈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 이렇게 딱 정해진 자산을 사주시는 거, 이거는 증여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 근데 그 얘기에 또 제 국민연금공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있어요. 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증여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또 약간 뭐 그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청년들한테 혜택을 못 주니까 사적 연금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누군가가 주는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쨌든 이 개인연금 제도가 점점 더 국가 지원이 좀 강해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에 대한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에서 국가가 태클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또 질문. 좀 많이 궁금증이 해결되셨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좀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잘 준비하신다면 뭐 우리 사회에 지금 주식, 부동산, 코인들이 많은 다른 자산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지금 올라올 때까지 올라온 것 같고, 내가 뭐 강남구 압구정동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그것이 200억이 된다,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외곽에 있는 아파트가 내가 5억짜리를 사가지고 10억이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에 계속 집중력을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걸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 하면서 뭐 S&P, 나스닥 얘기 많이 하시고 뭐 다 각종 무슨 뭐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20년 생활해 보니까 다 그냥 유행이다, 유행. 유행에서 돈을 벌려면 유행을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귀에 들리는 수많은 펀드와 이 주식 정보 상품들은 대부분 다 단물 빠진 껌일 가능성이 높다. 그 유행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 미국 주식도 사실 저는 제일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근 한 4, 5년 동안 서학개미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것 때문에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 대한민국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잘 생각해봐.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학개미 하면서 투자한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을 꼬리표를 딱 정해놓고 내가 지금 테슬라를 여기서 뭐 5천만 원 샀어. 그 돈에다가 꼬리표를 붙여놓는 거야.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걸 누군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401k 투자자들, 미국의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줬다 라고 생각해요. 미국 401k를 가진 사람들은 최근 4, 5년 사이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학기금을 투자하는 바람에 S&P 나스닥을 엄청나게 띄워줬고 그들은 이미 연금으로 타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걸 보면 뭐가 보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게 된 이유,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죠? 미국 스스로의 역량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요. 성장하면서 수많은 식민지, 그죠? 이 후진국들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면 우리나라도 뭐 7, 80년대에 미국에 가서 다 노력해주고 뭐 외국에 가서 뭐 우리 사회로 돈 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나라에 우리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그 나라를 키워준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이런 그 후진국들의 에너지를 빨아가지고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장했어요?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국, 베트남 인력을 수입해가지고 그 사람 노동력으로 우리가 또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시장 아시겠지만 지금은 중국인 노동자, 베트남 노동자 있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금 흑인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도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남의 집 가서 살림해주고 무슨 뭐 여기 가서 뭐 이상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아프리카가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라는 곳이 잘 보시면 결국은 누군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의 에너지를 빌려와야 돼요. 그죠? 네. 그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쪽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지만 그걸 주는 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점점 끌어들여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빨아들일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결국은 위에서부터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사고 미국 주식을 사고 S&P 나스닥을 사고 싶고 그걸 사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사기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미국 주식을 사는 순간 미국 사람들은 부자가 됐고 미국 시장은 커지지만 대한민국은 망해요. 그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대한민국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내가 애국자라면 대한민국 주식 사야 되겠지만 나는 관계없고 미국 주식이 좋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사는 순간 미국으로 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 이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대한민국이 비전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때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러 가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시면서 조금 더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먼저 가서 보신다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연금부자들 말고 부의 진리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인정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어가는 이 구조에서 왜 우리는 앞으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보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자. 어차피 부자가 되기 글렀다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해서 연금화해가지고 내 인생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이제 부의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잘 돌아가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연금의 중요성을 잘 전파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또 기원하고 여러분도 연금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면 여수에서 발행한 연금의 정석,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영상은 이슈별로 올리는 거지만 연금의 정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연금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2025년 연금의 정석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들기 패키지 실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연금의 정석 패키지 실물을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 패키지 실물 봐도 이쁘시죠? 네, 저도 사실 이런 걸 제가 만들려면 못 만드는데 이번에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이렇게 강의도 구성해 주시고 패키지 실물까지 만들어 주셔서 이걸 저도 참고해서 저도 강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 실물을 가지고 평생월급 500만 원 우리 모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들어있네요. 첫 번째, 자, 이렇게 책 연금의 정석
제가 연금부자들 책을 출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는데 사실 연금부자들 책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제가 강의한 내용들, 총정리한 내용들을 아마 이렇게 연금의 정석 책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의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플래너. 뭐든지 항상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시면 실행도 가까워져 갑니다. 자, 연금박사 플래너에 보니까는 평생 월급 계획 이렇게 해서 나의 평생 월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현재 나의 자산들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일 2025년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 나의 자산도 함께 볼 수 있으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현재 현황을 정리해 가면서 매년 달라져가는 나의 또 노후 상황들을 추적 관찰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플래너가 있습니다. 메모란도 있고요.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평생 월급 플래너 쓰시면서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신다면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어떻게 하나씩 하다 보면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획을 세우실 때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플래너. 자, 이건 제 노후 계획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노후 강의만 했지 제 거 잘 안 써봤거든요. 이게 또 뭐죠? 네. USB가 들어있네요. 연금의 정석 USB. 아마 온라인 강의들을 직접 USB에서 온라인 접속하지 않고도 내 PC에 꽂아서 볼 수 있는 USB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카피는 안 된다고 하니까 복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만 소장하셔가지고 평생 연금 준비하시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케이스인데 펜이 들어있어요. 펜.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펜을 잘 쓰거든요. 요즘 우리가 워낙에 이제 컴퓨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글 쓰고 펜 쓰는 거 되게 소홀히 하시는데 내가 플래너 쓸 때 혹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밑줄 그을 때 이렇게 펜 쓰시라고 연금의 정석 로고까지 박혀있는 굉장히 소중한 펜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행기 탈 때 우리가 1반석이 있고 1등석이 있는데 옛날에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1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자기 펜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생각날 때마다 메모한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준비하고 강의 보시면서 진짜 기억 남는 내용, 여러분들 인생의 소중한 내용들을 책에다가 기록하신다면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라고 펜까지 넣어드렸네요. 자, 이렇게 연금박사 이영주의 연금의 정석 패키지 실물. 아쉽지만 이 패키지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딱 한정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패키지 과정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한정 수량으로 100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분이 넘어가시게 되면 이 패키지 받을 수 없으니까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패키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패키지 받아보시면 실제 온라인 강의 들을 수 있는 USB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노후 계획 세우실 수 있는 플래너와 또 연금의 정석 교재 그리고 펜까지 받으셔서 이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지만 실제 체계적으로 정리된 강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어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해드린 연금의 정석 온라인 강좌 패키지 여러분의 많은 그리고 빠른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